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원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 전우영 선생님 모시고 역사 알아야 바꾼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정말 제가 잘 모르는 경제를 갖고 이렇게 주진영 쌤하고 페북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책이 나왔어요. 벌써 책 광고 제가 많이 하죠.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제 다음을 뭔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전우영 선생님이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존경했던 분인데 같이 이제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묘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선시대 장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특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좀 제 말을 끌어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였어요. 근데 제가 이과를 간 유일한 이유가 제가 역사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또 국사와 세계사 두 과목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역사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연대를 너무 많이 외워야 돼요. 근데 저는 외우는 거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푸는 거,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참 좋아했는데 특히 뭐 기하 같은 거 수학에서 참 좋아했는데 역사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아주 뒤늦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건지 인간의 어떤 그 행위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은 제 남편은 스위스나 이런데 그 이렇게 눈 덮인 산 같은 거 가는 걸 경치를 좋아하고요. 저는 인간의 흔적을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다니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뒤늦게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알았지만 이미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역사가 붐이 부는 걸까요? 역사 교육이. 갑자기 붐이 불었다고 저는 좀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 서점에서 역사 관련 서적 팔리는 거 보면 뭐 전보다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니라 수능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능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된 거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 저한테 이제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너무 학생들이 역사를 모른다고 역사 과목을 필수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제 역사 과목 필수화 2011년인가 이제 결정이 돼서 2012년부터 필수 과목이 됐을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한국사 과목을 국정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일 거다. 선생님 그걸 눈치를 채셨군요. 예, 그때 이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에 이미 이승만 이야기, 이승만 띄우고 그다음에 건국절 이야기 막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뉴라이트 쪽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확 쥐어챌 근거가 없으니까 먼저 기반으로 이제 국사 과목을 필수화하고 그다음에 그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역사로 후속 세대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의도, 이런 이제 단계적인 계획의 일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사 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특히 청소년층에서 높아진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된 것이지 시민사회 일반에서 역사에 대한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또는 그야말로 흥미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하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능에서 교과서로 보던 그 역사가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달라진 거 아닐까요?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되었을까요? 학생들의 이제 관심사가 된 거고 부모들도 이제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일찍부터 조기 교육 과목으로 이제 역사를 집어넣는 경향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용 그림 역사책 같은 것들이 팔리는데 그게 꼭 이제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그러니까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인지는 아직도 좀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좀 역사학자라서 그러신 거지 제가 느끼기에는 역사가 대중화가 됐어요. 관심이. 예, 관심은 옛날부터 있었고요. 저변에는 항상 있었고요. 사실은 선생님은 전공자니까 그러시지 저같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즘에 와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맞아요. 제가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책은 책 팔리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면 아마 이제 선생님은 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그 역사 강사들, 네, 강사들이 그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 역사를 좀 더 쉽게 강의를 한다라는 걸로 이제 많은 스타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 EBS나 교육방송이 아닌 일반 공중파에서도 이들이 나와서 역사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단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옛날부터 직장 은퇴하면 뭐 할래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역사 공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 왜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역사에 관심이 많아져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성공할수록 역사에 관심이 많아져요. 한 10여 년 전, 한 15, 16년 전에 미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계층별로 시간적, 공간적 관심사가 어디에 가는가. 미국 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이른바 상층일수록 역사에 관심이 많고요. 중산층은 미래에 관심이 많고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에 관심이 많대요. 왜 그럴까? 상류층일수록 자기 성공을 합리화하고 싶어해요. 이거 무서운 얘기네. 예. 그렇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성공이 이제 이게 내가 잘 살아온 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위정자들의 얘기구나 이거는. 뭐 부자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는 상류층은 세계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간층은 국가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관심이 많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 한국에서 비교적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난 70년 또 짧게는 한 50년 사이에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성취감을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나이 들어서 합리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급속히 변화되면서 굉장히 빨리 변했잖아요. 빨리 변화될 때 사람들이 허전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고정되는 것, 불변인 것, 이것이 자기 정체성의 한 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원님도 사실은 이런 거 모으시기 시작하셨을 때 왜 모으셨을까요?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건 진짜 저는 그렇지 않은 게 저는 관심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것들보다는 저는 저렇게 나무로 된 걸 더 좋아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통영시 일을 하다가 그 우연히 이 사람들 그 무형문화재 일하는 데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못 살아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역사적인 어떤 뭐 생각이 나든지 옛날 거 전혀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상한 경우로 그렇게 됐는데. 아니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와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깔려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골동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제 물건이 됐어요. 그런가요? 옛 집이나 옛 물건들 같은 경우가 네.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 빠른 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가 변할수록 불변하는 것, 옛날 것들, 정지되어 있는 것들,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중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나올 만한 때가 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제 불을 댕긴 것들은 좀 그러니까 빨리 이제 좀 더 빨리 확산되도록 한 것은 이제 수능 한국사 필수가 좀 크게 작용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였구나. 저는 2015년 7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였는데 제가 9월 달에 그 이 역사 학자들 원로 역사 학자들이 들어오셔서 아침에 그 이제 당대표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바로 연결이 돼서 그 학자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 나가고 제가 있었던 이유가 국정교과서가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안 나간 이유는 단 하나. 도종환이라는 시인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팬심으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도종환 의원이 들어오고 이제 역사학자들 원로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연히 도종환 의원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진행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한 분이 막 화를 내고 목소리를 언성을 높이시면서 이 야당이 당신들이 지금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면
야당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들 자격도 없다. 다 때려쳐라라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무슨 얘기지? 처음으로 그때 제가 국정교과서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없애고 그 선생님들 식사하실 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게 무슨 얘기지? 국정교과서 거민정 교과서 이게 뭐지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지금 정치판에 들어와서 제가 정치를 잘 몰라갖고 이렇게 실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교과서도 몰랐고 전 또 애도 안 키워봐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책도 보고 그리고 도종환 의원님 찾아 들어가고 하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위원장 할 때니까 그래서 당 대표한테 가서 돈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광고를 좀 만들어 보겠다 해서 도종환 의원을 모시고 이제 광고를 만든 겁니다. 그때 선생님 글귀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한테 제가 쪽지로 보내가지고 그걸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국정교과서 모임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8권을 거의 다 읽어봤어요. 저는 그 뭐 정독은 안 했지만 이게 뭐가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은 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도 알게 되었고 이 역사 교과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했고. 저는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슈가 됐나 보다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들이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 부자들이 하는 세계사로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중산층의 저는 국사학자니까 국사학과 저 출신이니까 세계사 하면은 막힐 거예요. 예. 전 세계사 알지도 못합니다. 예. 저는 정수일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예. 문명 교류에 대한 공부를 몇 년 동안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은 이렇게 이 나전 칠기를 모으면서 우리 민속에 대해서 이제 뒤로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관심 속에서 제가 이것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가 이 19세기에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이 민속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막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예인들을 돕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우리 서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서울 좋고요. 전공이시죠? 여러 개를 했는데 주 전공이 그쪽 도시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가장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한다 그러는데 마포로 할까요? 아니면은 정동으로 갈까요? 글쎄요. 뭐 일단 좀 지금 그 역사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역사 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맞아요.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지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긴데 어떡하죠? 1시간 반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라주세요. 제가 일단 좀 말부터 좀 정의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문화, 현대 한국 문화의 중요한 결함 중에 하나가 사전을 잘 안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려는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대강 어감만 비슷하면 그게 그 말이지라고 넘어가는 것이 세상을 좀 뭉개고 사물을 뭉개는 좀 결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 지질학자라면은 바위들을 종류마다 화강암이니 편마암이니 무슨 석회암이니 다 구분해서 얘기를 식물학자면 이 꽃이 무슨 꽃이고 이 풀이 뭐 풀이지 다 알아서 구별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다 돌, 다 풀 이래 버린다고요. 그럼 사물이 뭉개져요. 인식이 뭉개지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옳고 그름이라든가 시비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사전 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역사를 그래서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동양의 역사라는 단어하고 이걸 서양의 히스토리하고는 조금 이제 어감이 달라요. 서양의 히스토리는 사실 스토리의 어원이기도 하고 또는 현명한 사람의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배움이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서 배움이 되는 이야기, 교훈이죠. 두 번째 동양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역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잘못하면 심할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이 정지된 창고예요. 다 쓰고. 사라는 글자는 사람이 손에 붓을 쥐고 글씨를 써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초지종을 쓴다는 거예요. 시말서처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끝나야 돼요. 그렇지. 끝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역사지. 그때는 끝나니까 기록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기들 아니 이제 시점에서는. 진행 중에도 장부는 쓰잖아요. 그렇죠. 진행 중일 때도 기록들은 하지만 끝나기 전에는 이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모르죠. 일인지 모르니까 잘 되고 잘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이 끝나야 돼요. 한 왕이 죽든가 한 시대가 끝나든가. 근데 죽지 않아도 역사는 계속 기록되잖아요. 기록은 되지만 그건 역사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상황이나 시대가 종결된 다음에 시작부터 끝까지를 정리하고 그래서 그 끝이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 판단하고 좋지 않았다면 왜 좋지 않았는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을 역사라고 그걸 그랬어요. 분석을 했나요? 역사가? 그게 이제 포편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대나 중세의 역사는 기본적으로는 교훈을 위한 기록이었어요.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선대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을 냈는데 끝이 별로 좋지 않았더라. 왜 안 좋았을까? 또는 끝이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기록을 결론을 남겨서. 내지는 않잖아요. 사실을 기록해서 그것만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에 이제 오스카르 앙케라는 사람이 이제 그 현대 역사학의 근대 역사학의 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그 전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길었어요. 술이부작이라고 해서요. 서술하되 꾸미진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록을 해놔도 읽는 사람이 저절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렇지요. 것이죠. 그게 옛날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사실만 기록하면은 있었던 일만 제대로 기록하면 그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 역사가 이제 심판할 그게 것이다. 역사다. 예.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당대에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런 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역사 공부 굉장히 싫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싫으셨어요? 아니 지금 생각을 외울 게 너무 해보면, 많잖아요. 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그 연대를 외우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는 게 기본이거든요. 역사.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 전부가 역사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전부가 역사인데 저만 해도 제가 살아온 50년의 세월을 다 기억 못해요. 기억하는 것만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할수록 역사가 풍부해지고요. 기억하기 귀찮으면 역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 맞아. 있었던 일 역사는 기록하지 않은 건 그렇죠. 역사가 아니야. 없어. 예, 과거에 있었던 일 전부가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일만이 역사가 돼요. 기록한 것. 그렇죠. 기록하고 기억한 것. 예, 기억해서 그래서- 기록해서 남긴 것들만 예.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보자면 기억이고요. 이게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 현대에 이르러서 이제 역사를 역사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전부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집단 기억이라고 이제 요즘은 이해를 해요. 한 집단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 또 그걸 기억해서 기록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역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역사는 무수히 많아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테면은 손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겠지만 요즘 이제 부부싸움 하시면 주로 뭘 가지고 싸우세요? 요새 안 싸워요. 이제 안 싸워요? 싸우는 시간이 지나갔어. 우리는 정치 때문에 우리 남편은 안희정을 찍었거든요. 아니야. 그렇죠. 젊은 부부는 미래 계획을 가지고 싸워요. 맞아. 애를 하나 낳을까, 둘을 맞아. 낳을까, 뭐 집을 언제 옮길까, 어디로 이사 갈까 이런 것들이 싸움거리가 돼요. 근데 나이 든 부부들은요, 이제 미래 계획은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과거 살아온 얘기에서 서로 기억이 달라서 싸워요. 똑같은 일인데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 일인데 이거거든요. 기억도 싸워요. 기억끼리.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남성의 기억이 다르고 여성의 기억이 다르고 남편의 기억이 다르고 아내의 기억이 다르고 그 변호사의 기억이 다르고 판사의 기억이 다르고 검사의 기억이 다르고요. 같은 사건이라도 범죄자의 기억이 다르고 피해자의 기억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겠어요? 그래서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집단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과거 기록들을 이제 평가해서 기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집단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근데 따라서. 그걸 우리가 이 관점을 달리 본다면 예. 그 역사란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나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들한테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기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랬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정하느냐는 거죠. 누가 뭘 기억하라고 가르치는가라는 거거든요. 이 점이 이제 그 역사 교육에서 권력이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이게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손 의원님은 우리 역사상의 인물들 몇 분 많이 기억하시죠? 뭐 그냥 옛날 사람들.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이제 맨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저는 신사임당이 제일 좋아요. 그러세요? 5만 원이니까. 그러시구나. 자, 누가 신사임당을 5만 원짜리에 놓고 누가 세종대왕을 1,000원짜리에 놓고 율곡선생을 5,000원짜리에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 인물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렇죠. 누가 정하나요? 되는 거지, 그렇죠. 식으로. 누가 정하나요 그런 것들을? 그걸 위정자들이 하는구나. 권력이 정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들이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항상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구나. 장악하려고 하는 권력과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힘들이 충돌하는 영역이 또 역사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점에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권력의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였던 것이고 국가가 현 정부가 바로 국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다원화 시대에는 이런 식의 역사는 이미 시대착오적이고 왜냐하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과목 배울 때 앞에 국자 들어가는 과목이 뭐가 있었어요? 국어, 또 국사, 예. 그거밖에 국민윤리. 국민윤리라는 이름의 과목이 있었다는 사실이 예. 지금 이렇게 생소할 수가 없어요. 학교 이름도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야. 맞아요. 국민학교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이른바 군국주의 시대의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정신, 그러니까 국가 정신을 함양하는 과목으로서 국가 지정해 놓은 것이 바로 언어와 역사였어요. 강요구나.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에서 다른 보면. 견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통일되어야 국민이 하나로 통일되고 국민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이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때부터도 그랬던 거죠. 이게 일제강점기 군국주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유럽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 대부분 썼던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의 격렬한 전쟁으로 비화되고 폭발하고 그것이 엄청난 인류사적 재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세계에서나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국가의 일방적 주도성에서 벗어나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향들을 키워나가고 시민사회가 국가와 대등하거나 또는 국가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이름들을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죠. 이제 우리처럼 이제 현지처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국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한국사죠.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국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 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거잖아요. 그때 바꿨군요. 예, 그렇게 바꾼 건데 그러면서도 국사니 국어니 하는 제목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이제 보자면은 과거 기억에 대해서 각 개인 또는 각 집단 또는 각 지역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건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차츰 선생님하고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나서도 계속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저는 이 나전칠기를 이제 수집하고 소반들을 수집하면서 제가 아주 궁금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상한 게 유물들을 보면요. 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것까지 제가 이제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20세기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0세기가 바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우리 얼마 전까지죠. 그런데 박물관도 그렇고 모든 유물에서 그 19세기 말에서부터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910년 8월 달까지는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물들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조선 시대 거냐, 이제 일제 강점기 거냐. 그럴 때 일제 강점기로 가면 10분의 1로 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전부 다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모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왜 여기서 19세기, 20세기를 가르지?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고 유물들 우리가 살았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로 가서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대형 박물관이나 그 외국에 있는 모든 박물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시대 거를 사거든요. 그 시대 거를 컬렉션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책무는 이 시대 거의 뮤지엄 피스들을 모아서 채워놓는 것이 우리한테 그 유물을 남겨준 선조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박물관은 전부 다 20세기, 21세기는 사지는 않아요. 19세기만 사니까 이제 모든 그 유물들은 가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9세기만 인정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죠? 저는 36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의원님이 분개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또 박물관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른바 근대라는 시대는요, 근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공장 생산의 시대고요, 기술 복제의 시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품과 제품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수공업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수공업적으로 제작된 작품이지만 근대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집단화되고 기업화돼서 공장 생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컨대 나전칠기 같은 경우에도 나전칠기 공장을 일본인들이 만들어요.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이제 공장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알려져 있든 안 알려져 있든 간에 개인의 예술적 창작품으로 취급 안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경계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일제강점기에는 이것이 순수 민족성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혼성이다. 일본풍이 끼어들면서 변질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이런 나전칠기 같은 특수한 그 예술품들 빼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제 제품이 돼 버려서 작품과는 다른 가치로 이제 근데 평가받는 그거는 경우가 제가 많죠. 여기서 저는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가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일상적으로 쓰는 그냥 쉽게 마구 만든 물건들이 있는가 하면 왕이나 귀족들이 쓰던 잘 만든 물건들이 있었어요. 손으로 다 만들어도.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 뮤지엄 피스라고 말하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공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남았어요. 민속으로 다른 것들이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언제나 구별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두 번째 말씀은 저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나전칠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전칠기에서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말부터 이 화학칠이 이제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칠에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으로 이렇게 줄톱으로 자르던 것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자르는 방법들도 많이 바뀌어 도구가 나오면서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17세기나 18세기, 19세기를 가늠하는 것이 그 도구를 보고 알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나전칠기는 사실은 엄청난 퀄리티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생겼거든요. 조선시대는 이 왕이나 이 귀족들만 쓰던 것이 그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오칠이 아닌 게 없어요. 그때는. 물건들도 좋아졌고 그런데 이제 단지 문양이나 그 이렇게 표현 방법 같은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도 사실은 최고의 물건들은 한국적인 거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진짜 좋아했던 것도.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뭐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의 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설파를 하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다른 쪽에 있어서는 또 어림도 없어요. 도자기도 일제 강점기 때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무슨 뭔가 사회학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 시대를 근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 우리의 어떤 역사관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 다 이제 일리가 있어요. 근데 1907년에 일본이 공업전습소라는 걸 세워요. 한국의 공업기술 수준이 너무 낙후돼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화학, 염직, 양조, 목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나전칠기 기술도 그때 일본 기술이 들어오면서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를 든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가 얼마나 지금 현대에까지 무겁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냐면요.
이제 현대 한국어는 반말과 존댓말밖에 없어요. 뭐 했습니다 그러면은 존댓말이고요. 다 그러면은 반말이에요. 일본식 어법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했수, 했니 이게 다 사람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말하고 존댓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어가 그렇거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말의 이런 다양성 이게 전 꼭 좋은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차라리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존댓말과 반말만 남겨놓은 언어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이죠. 우리 쌀밥에 맛이 들렸어요. 일본에 가서 쌀밥 드시는 거 하고 중국 쌀밥하고 맛을 한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한국 조선 품종은 일본 품종하고 달랐어요. 근데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량, 그 농사 개량이라는 명목으로 부사 사과 같은 거구나. 예, 홍옥은 다 사라지고. 그렇죠. 강제 지배를 시켰어요. 모든 농촌에. 그래서 일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품종을 심으면 뭐를 뽑아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인들 입맛에 안 맞았죠. 왜냐면 이게 상품화돼야 되니까 주된 시장이 일본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인 입맛에 맞는 품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한국인들의 입맛이 거기에 적응을 한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문명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맞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나전칠이든 일제강점기 예술품도 말씀하셨듯이 최대 시장이 돈 많은 일본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평가한 한국적인 것에 맞춰줘야 돼요. 기준을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게 아니고요. 일본인들이 저게 한국적이다라고 딱 찍어준 것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한국의 문화 전승과 그 맥락에 있느냐 아니면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시선과 관심에 맞춰서 변형된 것이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말 이제 철저히 수공업적 토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일부 기계 또는 대량 생산 협업과 분업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생산된 것이냐 이에 따라서 또 이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기준이 견해가 있기 때문에 흔하고 흔하지 않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골동품 시장이나 유물 시장에도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전문가라서 제가 교수님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 이제 또 끝없이 또 많은 이제 논쟁이 나올 수도 있어서 여기서 이만큼 접고요. 일단 선생님 오늘 이제 역사에 우리가 이제 입문으로 들어가면서 일반 대중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좀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세기 근대에 대한 것들 얘기했던 것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가도 되겠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서울이 경복궁하고 창덕궁밖에 없잖아요. 덕수궁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계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있는 똑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동을 가보면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그 정동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보존을 못했는가라는 거죠. 지금도 거기 얼마 장소도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정동 문제를 갖고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정동이라는 동네가 그 궁하고 가장 가까운 동네였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그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가장 처음에 머물렀던 동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가 뭐죠? 정동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것도 또 굉장히 길게 말씀드려야 제가 교수님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는 정동이에요. 왜 정동이 저렇게 됐는지.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네요. 첫째는요, 이 정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태조 이성계의 그 계비죠. 후처가 아니고 계비예요. 본처가 죽은 다음에 정실 자리에 올라온 신덕왕후 강씨가 좀 일찍 죽었어요. 아들 둘 낳고. 일찍 죽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워낙 이 부인을 사랑했어요. 신덕왕후 강씨에 관해서는 이제 설화 같은 게 내려오죠. 뭐 똑같은 설화예요. 저 플롯은 너무 똑같아서 뭐 하나만 한 얘기지만 뭐 이성계가 목이 말랐는데 뭐 바가지에다가 버들리 띄워서 그분인가? 뻔한 거죠. 뭐 왕건과도 관련해서 나오고요. 언제나 나오는 그런 뻔한 플롯인데 어쨌든 여러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한 부인이었어요. 이제 정실이 죽자마자 정실로 앉히고 그 소생 아직 어린데 그 소생을 세자로 앉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후계 문제를 낳는 이제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원래는 왕릉이든 왕후의 릉이든 이제 능은 도성 안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고려 시대부터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조선 시대에도 그 팔십리
이내 성 밖에서 80리 이내 지역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 이제 그 성에서부터 10리 4km 넓은 멀리 떨어지면 이제 한 28km. 좀 보시면은 이제 지금 서울 주변에 동구릉 이쪽에 서운릉, 서삼릉 다 그 정도 거리네. 그 정도 거리 내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바로 성 안에다 썼거든요. 서서문 옆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동이 바로 그 정릉이었다라는 그렇죠. 그 능을 말씀이죠? 정릉이라고 능어를 정하고요. 정릉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절만 그 능만 쓰는 것도 부족해서 옆에다 절 능 앞에다 절을 하나 지었어요. 흥천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이제 원찰이라고 그래서 계속 명복을 빌게 하고 또 자기가 수시로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능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릉이 있다고 해서 지명이 정릉동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왕자의 난 2번 일어나면서 이 광시 소생의 이제 아들 둘을 죽이고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이제 신도강우와 관련된 이제 기억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기록을 지우는 작업이 같이 진행돼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성 안에 능을 쓰는 것은 불법이니까 능을 옮겨라 해서 이제 정릉에 이제 묘를 파서 그래도 좀 가까운 곳이었어요. 성 밖에. 가까운 곳 아니에요. 그 동구릉이나 여기 서원릉 정도는 되게 굉장히 아니죠. 먼 곳에다가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산을 넘었으니까 가까운 거지. 그거는 그때 산이 그게 험할 때인데. 북문 바로 밖에. 밖에죠. 그러니까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이에요. 맞아. 거기를 이제 산을 넘으면 가깝다 예. 진짜. 거기다 남고 능호는 그대로 둬서 거기가 이제 정릉동이 되고 여긴 능이 없으니까 정동이 되죠. 그 옆에 흥국사도 그럼 그때 지어놓은 건가요? 흥천사 아니요. 근데 흥천사가 있었는데 그 절은 이제 연산군 때 폐사가 돼요. 중간에 없어지고요. 지금 그 정릉동에 정릉 옆에 흥국사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생긴 건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생긴 절로 보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능을 이제 왕릉이나 왕호릉을 조성할 때는 문인석, 무인석, 상석, 신도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장명 등 이런 식의 부속물, 성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를 뜯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청계천에 다리를 만들어요. 그게 진짜. 광교죠. 그건 뭐냐면 이제 밟고 다니라는 거죠. 도성민 전체가 너무 밟고 심하다. 다니라. 우리 그 인도 가면은 그 저기 불교 그 저기 조상들 전부 다 그 빼가지고 이슬람에 그 기둥을 쌓는 거고 똑같은 얘기네. 이걸 그러니까 밟고 지나가는 거를. 광통교 가서 보시면 거기다 신장석이 너무 심하다. 신장, 그러니까 신의 장수 모습을 새겨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거꾸로 박아놨어요. 그나마 똑바로도 안 받고. 광교에 지금 있나요? 가서 보세요. 광통교라고 돼 있는 자리에. 그돌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런 만큼 이제 지우고 이제 다른 신하들한테 묻죠. 이 신도강우와 나 사이에 모자의 관계가 있느냐. 아버지의 이제 갭이니까 당연히 아들로서는 어머니를 모셔야 되죠. 생모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이 그 뜻을 아니까. 그 왕의 생모가 살아있을 때 첩으로 들였다가 생모가 돌아간 다음에 정실로 올라간 케이스니까 굳이 따지면 모자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비에 맞힌 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종이 이제 어머니로 모시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동이 됐고요. 그 주변은 이제 묘가 있던 자리에 헐리고 나서 이제 민가들이 들어섰는데, 근데 그 민가 중에서 이제 나중에 성종 때 엄청나게 큰 집이 하나 생겨요. 누구냐면 이제 월산대군이라고. 성종이 장남이 아닌데 형을 제치고 왕으로 이제 발탁이 됐잖아요. 형한테 굉장히 미안했던 거예요. 친형한테 엄청나게 큰 집을 지어줬어요. 월산대군 저택으로 이제 월산대군이 넓은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왕조 국가에서 좀 묘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요. 왕의 처가 식구들은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 어디나 다 그래요. 어디나 그래요. 처가나 뭐 이제 저 장인이나 뭐 저 처남이나 이런 것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왕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받아서 그 왕의 후견을 받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왕의 친형제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몇 차례 이제 그런 사례들을 겪었지만
친형제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건 왕위를 노릴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제 그렇죠. 반란 수계가 될 수 있다는 김정남이나 거죠. 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뭘 해도 안 돼요. 활 쏘고 다니면 무례배들이랑 어울려서 그렇지. 또 반란을 의심받고. 꿈꾼다 그러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 저자가 뭔가 이제 경국의 획책하고 뜻을 있다 품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검은고나 뜯고 글씨나 쓰고. 글씨나 쓰고 그림이나 그리고 예술에 몰두한 사람처럼 굴어야 의심을 받지 않아요. 그 월산대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집에 살았는데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임진왜란 때 서울에 있는 궁궐이 다 불탔어요. 선조는 의주로 도망갔다가 서울로 다시 와 보니까 들어갈 궁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안의 제일 큰 집인 월산대군 집에서 잠시 덕수궁이구나, 이제 그게. 그렇죠. 그렇구나. 살아요. 그렇게 근데- 크게 놓고 살았구나. 근데 덕수궁이란 이름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우리 언제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덕수궁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조 때도 있었어요. 개성에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러난 임금이 거처하는 궁이란 뜻이에요. 일반 명사예요. 아, 그렇구나. 덕을 쌓고 수를 누리는 궁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물러난 사람이구나. 그렇죠. 물러난 사람이구나. 근데 원래 경운궁이에요. 고종이 거기서 황제에 있을 때까지는 경운궁이었어요. 고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다음에 궁호를 덕수궁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일제강점 역사와 관련해서 궁호를 다시 쓰려면 이걸 덕수궁으로 놓기보다는 경운궁으로 되돌려주는 게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덕수궁으로 쓰고 있어요. 경운. 예, 경운. 경운궁. 예, 그렇죠. 그래서 경운. 예, 경운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원래 경덕궁이라고 그래서 붙였다가 경교고가 그 경운박물관이라는 말을 써요. 예, 예. 그거를. 그래서 경운궁으로 이제 그러니까 왕이 살면 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이제 임진왜란 중에 거기서 그렇구나. 거처하면서 경운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광해군이 즉위했고요. 광해군이 이제 제위에 있으면서 창덕궁 복원하고 이제 인경궁 공사하다가 안 되니까 경희궁 짓고 하는 이제 궁궐 복원 사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창덕궁으로 자기는 들어간 다음에 새로 짓고 여기에 이제 인목대비를 유폐시켰죠.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이제 왕위에 내가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경운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 앞에 가서 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즉위를 해요. 인조까지 즉위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빈 궁이었어요. 궁을 비워두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제 그 사이에 담장은 허물어지고 이제 궁이 이름만 있고 누가 이제 민가가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다 파고 들어와서 들어오고. 집을 짓고 민가들이 들어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항 무렵까지의 정동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변화의 계기는 말씀하셨듯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된 거죠. 이것도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손탁호텔. 그러니까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서양인들은 물론 이제 19세기 초중엽에 들어왔던 프랑스 선교사들인데 몰래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와서 항상 이게 삭가 쓰고 상복 입고 얼굴 숨기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집이 없었어요. 서울의 합법적인 몇 년도인가요? 프랑스가 들어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1840년대 30년대 배제학당 그렇죠. 들어가는 그때는 아니요. 그 전인가? 병인양요천 1866년 이전. 그때 뭐 앙베르 시아스텍 모방 이런 이제 프랑스의 신부들이 병인 박해 때 이제 살해당하고 처형당하고 그게 지금 이제 의원님 집 가까이에 있는 저 절두산 성당 그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우리 절두산 갖고 한번 또 해야 돼. 예. 절두산하고 양화진 갖고 한번 1시간 반 해야 돼.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불법이고 이제 모르게 몰래 들어온 것이고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서울에 거주한 최초의 서양인은 멜렌도르프라는 독일인이었어요. 근데 멜렌도르프는 뭐 이제 워낙 잘 아니까 많은 분들이 교과서에는 이제 목린덕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쓴 걸로 나오고요. 처음에는 이제 통리함은 이제 협판직을 받아서 목참판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죠. 이 사람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좀 설명이 될 테니까. 본래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개항하고 이제 서양과 통교하면서 여러 서양인들을 이제 고문관이나 또는 이제 통상 실무 담당으로 이제 기용을 해요. 근데 이제 독일인이었는데
당시 이제 중국 부양 대신이었던 이홍장 밑에서 요즘으로 치면은 무급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찾느라 이제 중국까지 건너와서는 월급 없이 그냥 그 이홍장 밑에서 일 배우는 처지였는데 1882년에 조선과 미국 사이에 통상조약이 체결되고요.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이제 조선 정부가 통상 사무를 잘 아는 서양인을 한 사람쯤 추천해 달라. 그래서 이홍장이 자기 밑에서 무급 인턴으로 있던 이제 멜렌드로프에게 조선에 갈 생각 없느냐 해서 보냈죠. 이 사람이 최초로 온 사람이에요. 한국에. 예, 그리고 예. 조선 정부는 이 사람한테 누구 집을 주냐면 요 이제 그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만들어지는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만든 사건이 이모군란이라는 거죠.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진압을 했으니까 그 이모군란 중에 군인들에 의해서 척살당한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탐관오리들로 꼽힌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선해청 당상 민겸호, 또 한 사람이 경기감사 김보현 이런 사람들인데 선해청 당상 민겸호의 저택을 줘요. 그게 역할은 뭐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했던 역할은? 그 통상 사무에 대한 조언이고, 무역. 이제, 예, 그러니까 통상 외교 사무 전반에 대한 이제 조언이죠. 조언이고 실무적으로 모르니까 지금 다른 나라랑 외교도 해본 적이 없는 조선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좀 우스갯소리를 좀 더 할까요? 처음에 이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 미국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제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게 그 나라에는 임금이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건 지금 웃으시지만 그 시절 사람들의 생각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늘이 임금을 정해서 자기 뜻을 백성들에게 펼치게 하는 거였어요. 임금이 없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를 모르고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건 야만인인 거죠. 도가 뭔지 모르고 세상 이치가 뭔지 모르고 인간의 도리가 뭔지 모르는 이런 야만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추장이라고 부르고 그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나라는 어떻게 외교 문서도 써야 되고요. 또는 이제 무슨 뭐 갈등이 생기면 해결책도 찾아야 되고요. 세금 매기는 문제들도 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지금은 이제 국제 관례가 됐어. 오늘날에도 이제 오늘인가요? 어제 오늘이었나? 일본 대사가 갔다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이제 고난대행 만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외교적 결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외교적 결례가 뭔지를 알아야 당시에 일반적인 결례를 안 범하죠. 근데 전혀 모르던 교섭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 실무를 맡기려고 멜렌드로프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준 집이 이제 민겸호의 집이었어요. 어딘가요, 그 집은? 그게 바로 지금 조계사 뒤에 수성공원 일대예요. 예, 수성공원 일대였고요. 우리 학교인데? 아니 수성동 계곡이 아니라 조계사 뒤쪽에 촌스럽게 그러지 마라. 수성동 80번지 내가 다니는 학교가 조계사 바로 뒤쪽에 있는 그렇죠. 학교. 수성국민학교 다니셨죠? 아니 숙명여고. 숙명여고 그러니까 같은 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네요. 그 터가 막 여러 개 찢어져가지고 그 보성소, 숙명여고도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아 그렇구나. 예, 거기에 이제 신흥학교도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 학교들로 많이 사용됐죠. 워낙 우리 1906년도에 만든 학교니까. 워낙 한참 이제 뒤죠. 그건 이제 숙명여고는 해방 6.25 전쟁 이후에 글로 들어갔었어요. 아니에요. 그런가요? 1906년에부터 거기 아니, 있었어요. 아 터가 네. 예, 맞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6년부터 있었다가 81년도에 도곡동으로 갔죠. 처음 시작부터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큰 저택들이 되게 저택이나 그랬겠지.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학교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리고 저기 조금 떨어진 데가 지금 정동이구나. 거기 여러 학교가 있었어요. 중동도 있었고요. 뭐 이제 거기 가보시면 여러 학교 터가 있었던 소속들이 서 있어요. 저는 그때 학교 다녔으니까. 널려 있었으니까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니는데 중동하고 사이에 이 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담이 있고. 근데 거기에 그 목은 이식 선생 사당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 옆이고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뭐 여말이잖아요, 그분은. 나중에 만든 거죠. 나중에. 자, 그 사문이라 여말 사문은 나중에 기회 때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이제 재밌는 땅이냐면 이제 멜렌드로프가 그 집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뭘 했을까? 부인한테 편지를 써요. 이제 머리에 그 모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커서 가끔 이 문지방에 머리 부딪히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사는 건 아주 좋다. 문이 작으니까. 예, 제일 먼저 만든 게 테니스장이었어요.
무슨 장? 테니스장, 테니스 코트.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 코트가 만들어지고 서양 스포츠가 도입된 현장이기도 해요. 거기가. 그리고 멜린더르프가 거기서 살았어요. 살고 있는 동안에 이제 두 번 미국 공사가 푸트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번째 들어오는 합법적인 서양인이거든요. 합법적으로 두 번째 입국한 서양인이에요. 종교하고 관계없이 예. 선교사들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저 멜렌도르프도 당시 독일 개신교였었고요. 오르토교 쪽이었고요. 푸트도 이제 이렇게 신교였죠. 근데 저라면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서양인이 말도 통하고 종교도 비슷하고 그럼 자기 옆집에 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랬군요. 그러니까 푸트가 들어와서 정책하는 경쟁자였나 보지. 과정을 보면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멜렌더르프 그 당시 이제 30 초반에 아주 젊은이였고요. 푸트는 50 넘은 이제 초로였거든요. 전 나이 든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왕하고 친해지면 내가 좀 물려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있는 데는 어디나 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네. 테니스 코트까지 만들어 놨으면 테니스 같이 칠 파트너도 필요했을 그러니까. 텐데 중국인 통역하고는 테니스를 쳤어도 푸트랑은 안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얘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추정하기로는 멜렌도르프가 가급적이면 궁궐에서도 좀 멀고 자기 사는 데서 좀 떨어진 곳에 거기로 쫓아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동이구나 그게. 정동 그 서소문 옆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집 한 채를 사서 푸트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덕수궁으로 돼 있는 그 뒤쪽에 보면 하비브 하우스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관저. 그 자리를 사서 이제 푸트가 들어간 것이 이제 정동에 외국인이 들어온 시발이에요. 처음 시작이었구나. 예.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러면 1882년이죠. 82년. 예.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오는 외국인인데 그때 이제 개항을 하면서 이제 통상 사무 때문에 인천에는 몇 사람의 이제 영국인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또 이제 정동 주변에다가 집을 또 짓기도 하는데 두 번째로 확실히 들어온 이제 정동이 외국인 타운이 되게 된 계기는 또 좀 길어요. 짧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 이화학당 배제학당 들어온 게 1884년인가 그렇지 않아요? 86년 요 무렵에 이제 6년 예. 7년 사이에 지어지는데요. 그 얘기 좀 말씀드리려면 이거 또 길어요. 근데 짧게 말씀드려요. 가급적. 푸트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외국 상주공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동방예의지국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상주공사를 파견했는데 우리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상주공사는 아니지만 이제 국교를 맺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인사차 보빙사라고 하는 집단을 보내요. 예, 83년에 보냅니다. 민영익이라는 새파랗게 젊은이를 이제 단장으로 해서 이제 보내고요. 가는 길 이 사람들이 이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나가사키까지 가서 나가사키에서 배를 갈아타고 태평양을 횡단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다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가는 엄청나게 긴 여정에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나가사키에서 퍼시벨 로웰이라고 하는 나중에 미국에서 로웰 천문대 세우는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또 이제 한국인 통역으로 통역으로 고용한 거죠.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한국 사람이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국서를 봉송하고 말을 하려면 말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영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국인 중에. 통역을 데려가야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지. 없죠. 한국어와 영어가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와 일본어를 하는 통사, 외통사, 청통사가 있고요. 중국인이 영어로 번역하거나 일본인이 영어로 번역하거나 이러면 이제 또 이렇게 통역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번거로워서 또 혹시 몰라서 일본어와 영어가 되는 이제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근데 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가는 그 기차가 또 며칠 걸리잖아요. 거의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기차에 당시 미국 그 감리교 해외 선교부의 이제 고위 간부였던 가우처 목사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인디안처럼 생겼는데 옷은 인디안 복장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제 뭐 로엘 미국인한테 물어봤겠죠. 저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뭐냐. 뭐 이러쿵저러쿵 심심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새로 수교를 했다는데 저 나라에는 아직 복음이 없다. 안 들어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참 그때나 지금이나 예. 네. 이 선교 네. 내리자마자 일본에 있는 이제 맥클레이라고 하는 이제 감리교 일본 총감리한테 전보를 쳐요. 조선이란 나라랑 우리랑 수교를 했다는데 그 아직 우리 선교사가 안 들어갔단다. 선교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봐라. 이게 이제 한 갈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내려서 이제 그 미국 대통령한테 민영익 일행이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신문에 실린 사파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민영익을 비롯한 한국 사절단은 조선 사절단은 미국 대통령 앞에서 큰 절을 올리는데 미국 대통령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제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신문에 쫙 실렸죠. 미국에서 장로교에서도 그 신문을 본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댄다. 처음 듣는 나라가. 근데 우리도 이제 분명히 복음이 안 들어갔을 테니까 우리도 여기 선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또 장로교 계통이에요. 두 계통이 서로 달랐어요. 근데 먼저 이제 감리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감리교가 먼저 들어오죠. 아니요, 들어오긴 장로교가 먼저 들어와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화 배제는 감리교인데. 감리교죠. 예, 장로교가 들어오기는 먼저 들어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화고 오빠가 배제래 가지고 나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역사부터 배우고 살았다니까. 우리 집은 명동이었고. 그래서 그때 배제는요, 이승만 박사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귀족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성적만 갖고 지금으로만 하면 이렇게 수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때 배제를 들어갔을 때 완전 집안의 경사라 그랬었다니까.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귀족 학교. 나중에는 좀 안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8대 공립, 8대 사립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학교 중에 으뜸이에요. 사립 중에 으뜸이라고. 우리 어머님이 91세신데 우리 어머니 이화 나오셨어요. 배제 학당과 이화 학당의 역사에 대해서는 동문들한테 뭐 좀 다른 기억이 있을지 몰라도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동문이 우리 식구들이었기 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 배제 학당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옆에서 맨날 봤어요. 그 사실 덕수궁길 돌담길을 남녀가 나란히 걸으면 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 이제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배제 이화 커플 관련일 거라고 그게 생각을 이제 해요. 점점 가면서 이화 학교는 좋은 학교로 그냥 있는데 배제 학교가 점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맨날 강당이 없어갖고 우리 강당을 빌렸을 때는 무슨 축제 때 부른다고 해놓고 축제 때는 딴데 뭐 서울고등학교가 부르고 우리는 안 부른다고 이게 갈등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유관순 기념관이 생기면서 강당이 처음 생겼거든요. 이화여고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매년 경향신문사 주최로 정동축제라는 걸 해요. 제가 경향신문 쪽에도 한번 지금도?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정동축제 하는 김에 배제 이화 커플 퍼레이드 한번 기획해봐라. 별로 없을걸? 꽤 많대요. 아, 진짜로? 그럼 아직 어떻게 안 많겠어요. 그렇게 100년 넘게 한 골목 쓰면서 학교 다녔었는데. 되게 무시했거든 이화에서. 그 의원님 세대에선 그렇지. 그전에는 또 그전에는요. 일제강점기나 해방 직후만 해도 배제가 아주 좋은 학교였다 그래요. 그때. 배제보다도 좀 보면 이제 그 나이도 많고한 그 사람들은 경기여고는 귀족학교, 이화는 기생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런 거 이렇게 있었어요. 라이브 나가면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 제가 숙명여고 나왔잖아요. 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경기여고는 일본 사람들 자녀들이 많이 다녔고 이화는 장사하는 사람들 애들이 많이 다녔는데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고 숙명여고는 귀족학교였어요. 왜냐면 엄비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연세대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예.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숙명 애들이 얼마나 도도하고 성적이 좋아도 성적이 좋아도 이제 이화와 경기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갈등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좀 있었고요. 지금 뭐 들으시면서 이제 또 이화 출신들 분개하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일제강점기까지 분위기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면들이 어머니가 좀 그때 있었거든요.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 예.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그래서 맥클레이가 한국에 직접 올 수는 없으니까 조선에 올 수는 없으니까 일본인 신자한테 물어봐요.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저 본국에서 이제 알아보라는 정보가 하는데 근데 일본인 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 아주 야만인들이 사는 아주 무서운 나라다. 조선이란 나라가. 네, 거기 우리 기독교인 들어가면은 죽는다.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어요. 천주교도가 6, 7천 명 이상 이제 학살당하는 대참사가 있었죠. 그때로부터 불과 16, 7년 지난 때예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언제겠어요. 그죠? 2002년 월드컵 무렵
그때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겁이 나서 가겠냐고요. 그 시대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데라고 이제 김대건 신부 시대가 그때인가요? 그때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883년까지는 불과 17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과거이기 때문에 위험한 땅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랬겠지. 보고를 했는데 죽이니까 예. 하고. 이제 맥클레이를 근데 그 일본에 가 있던 한국인 기독교인이 찾아가요. 왜 가만히 있느냐?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들도 다 들어가거든. 안전하다. 네. 위험하지 않다. 그렇지. 마침 그때 김옥균이 이제 일본에 오고요. 맥클레이가 김옥균을 찾아가요. 타진을 해보는 거죠. 김옥균이 우리 환영한다. 당신들이 여기서 신문물 소개하는 사업, 교육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세우겠다면 우리 적극 환영한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맥클레이가 그 말을 듣고 그다음에 김옥균이 귀국한 다음에 뒤따라서 이제 미국 공사가 있으니까 옵니다. 이 사람이 오는 일정이 재미있어요. 인천에 이제 배를 타고 내려서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인천에 내려서 거기서 가마를 타고 쭉 온 다음에 이 양화진 앞을 이제 그 맞은편 쪽하고 이렇게 해서 양화진을 건너요. 배를 건너는 과정이 또 좀 코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고요. 양화진을 건너서 거기서 다시 가마를 타고 이제 서대문을 지나서 정동까지 이제 푸트공사가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길 연변에 이제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가 각각 들어서게 되는 배경도 여기서 선교사들이 나왔죠. 만드는 선교사의 통로였어요. 통로가. 양화진에서부터 도성까지 보는 이 길이 그럼 자주 보는 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도성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푸트한테 이제 먼저 김옥균을 찾아봤는데 김옥균을 못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좀 타진을 해보니까 선교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선교가 뭐 가능하다고 바로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 2사람을 먼저, 한 사람은 의료 담당, 병원 담당, 한 사람은 학교 담당, 이렇게 2사람을 뽑아서 항상 이 선진국들이 들어올 때는 늘 병원하고 학교를 짓죠. 특히 미국 선교의 특징이에요. 네. 병원과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해외 선교의 두 축이었어요. 선교에서 제일 그게 효과적일 수 효과적이죠. 있죠. 예. 뭐 신지식 그렇지, 가르친다고 영어 그렇지. 가르친다고 가르치면서 같이 이제 기독교 의료하고, 가르치고 예. 뭐 나중 일이지만 나중 이제 근데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난한 환자 무료 수술을 해줄 때 이제 교인으로 교인이 만드는 되도록 거지. 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에 동의를 해야 치료를 해주고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2가지였어요. 그래서 2 선교사를 뽑아서 훈련시키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서 뽑아요. 뽑는 건 좀 늦은 일이고 그리고 푸트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사관 옆에 이런 땅들은 나중에 우리가 와서 선교 기지로 쓸 테니까 당신이 좀 나오면은 매물로 잡아두고 있어라 라고 하고 가요. 가서 뽑은 2사람이 아펜젤러하고 스크랜튼이에요. 아시죠, 이제? 알죠. 아펜젤러가 배제학 당을 네, 만든 네, 분이고요. 스크랜튼 교육 여사가. 담당이고. 예, 스크랜튼은 예. 의사로서 보부요관이라고 하는 네. 병원을 세웠고요. 그 시병원 세우고. 스크랜튼의 어머니가 굉장히 열렬 기독교도라서 아들을 따라와요. 아들을 따라와서 이분이 세운 게 이화학당, 보구여관, 이래서 이제 여성 전용. 언더우드는 뭐죠? 그 사람 누구시죠? 장로교예요. 장로교. 언더우드가 장로교. 근데 이제 장로교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장로교는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신문 보고. 헐버트는? 그 사람은 이제 유경공원 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조선정부 초빙으로 왔어요. 온 게 다 다르죠. 미국에서 장로교에서도 이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조선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 선교사로 의사를 뽑아요. 의사도 굉장히 유능한 의사를 뽑아요. 사실은 의사가 선교하기가 제일 예. 좋거든. 테네시 의과대학 수석 졸업한 존 헤런이라는 사람을 뽑아요. 이 사람은 그 병원에 그 학교에 남아 있으면 이제 그 병원 의사도 되고 뭐 앞날이 보장된 사람인데 워낙 신앙심이 두터워서 자원을 하죠. 그리고 트레이닝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좀 사고가 생겨요. 원래 그 장로교 중국 천진 선교사로 파견되었던 이제 호레이스 뉴튼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렌. 예. 알렌관. 예. 근데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본래 천진 선교사로 파견됐을 때 왜 그걸로 갔냐면 천진에 6명인가 미국 선교사 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연로한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외국 생활 지겹다. 나 그만하고 귀국할 거다. 라고 해서 그 후임으로 이제 파견을 했는데
알렌이 떠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나 안 갈래. 그러니까 알렌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빈자리 날 때까지 상해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부인이 병이 났고 뭐 이렇게 갈 데도 없고 월급 나오는 데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뭐 다른 선교사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으니까 좀 안 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어떤 선교사가 알렌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러지 말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선이란 나라랑 우리가 새로 이렇게 그 국교를 맺어서 우리나라 공사가 들어갔다니까 조선에 한번 가봐라. 그냥 이렇게. 답답하니까 본인이 본국 선교본부에 편지 한 장 씁니다. 조선으로 임지를 변경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선 선교사로 이제 지정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온 거예요. 와서 푸트를 찾아오니까 푸트가 마침 의사도 없고 외롭던 차에 미국 공사관 무급 촉탁의라는 이제 직함을 주고 이제 옆에서 살게 했는데 그 집이 이제 바로 자기 옆집을 원래 맥클레이가 감리교 선교본부로 찍어놨던 집을 알렌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근데 이 알렌은 사실 실업자 상태로 이제 그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났고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이제 민영익이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왕후의 조카였죠. 그리고 이제 보빙사로 갔던 사람이고 여러 군데 칼을 맞아서 사경을 헤매는데 한의학에는 본래 외과가 없어요. 칼 맞은 상처를 치료하는 없지. 치료법이 없어요 한의학에는. 그러니까 멜렌드로프가 그 우정국 가깝잖아요 조계사에서 바로 저 지금 우정국 바로 거기 있어요. 조계사 바로 옆에. 옆에 건너니까 예. 거기에 그 건물 제가 탐내가지고 한참 찜해놨던 건물인데. 칼 맞고 쓰러져 있는 이제 민영익을 자기 집으로 업고 와서 이제 한의사들을 좀 불렀는데 쩔쩔매고 아무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김에 저기 알렌한테 불러서 밤중에 불러서 알렌 보고 와서 보라고 했죠. 근데 알렌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의학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의학교육은 의대 들어가서 의사 되려면 6년 기본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2년제 야간 이제 마이애미 의과대학이라는 데를 이제 간이의학교를 나온 풋내기였어요. 근데도 어떻게 뭐 어떡하겠어요. 칼 맞은 사람 치료하는 거 뻔하죠. 뭐 꿰매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하고 붕대 감아놓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치료법을 모르던 조선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의죠, 신의. 이제 그 살려내니까 고종이 야 이런 신의가 있는데 불러요. 불러서 소원이 무엇이냐, 미국은 어떤 나라냐, 병원 하나 지어주면. 근데 고종이 옛날 그 자료들 보면은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조약을 맺을 때 두 나라 중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모를 당하면 조약 상대방은 힘을 다해 돕는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준 데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런 문구를 넣은 건 또 다른 속셈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관심이 또 많았던 차에 또 그런 이제 신묘한 의술을 보이니까 소원이 뭐냐 물었고 병원을 하나 지어주면 본국에서 의사를 더 데리고 와서 무료로 진료도 하고 의술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어준 게 제중원이라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렌이 이제 이렇게 먼저 예상치도 않게 알렌이 먼저 와가지고는 그것도 맥클레이가 먼저 찍어놨던 감리교 선교 부지를 먼저 차지한 거예요. 뒤이어서 이제 미국 선교본부의 공식 파견 선교사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언더우드예요. 이 사람은 그럴 만큼 부자였어요. 언더우드가 누구냐면 20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워드 프로세스 컴퓨터 나오기까지 세계 타자기 시장을 지배했던 타자기 업체가 언더우드 타자기예요. 아 그래요? 그 언더우드 타자기 집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고 둘째가 선교 사업을 한 거니까 엄청나게 부자라서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또 이 알렌 옆집 넓은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게 지금 저 이화여고 맞은편에 있는 예원학교 부지 전체가 언더우드 저택으로 이게 사들였죠. 그게 이제 장로교 선교 기지가 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정식으로 뽑혔던 헤론이 또 와가지고 그 사이에 또 끼어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동 이화학당 나가는 길에서 보면 길 동쪽 편이 전부 장로교 부지가 된 거고요. 근데 선생님 이제 거꾸로 또 돌아가서 우리 오늘 역사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이 시민들이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거든. 근데 예. 왜 정동은 이렇게 보호를 못했습니까? 그 근대화의 보물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만큼 보호된 데가 없어요. 아유 지금 뭐 다 달말살 됐잖아요. 다른 데는 다 말살됐는데 그나마도 남아 있다는 거죠. 거기는 정동교회, 이화학당, 러시아 공사관 터, 대제학당 옛 건물, 중명전
중명정. 서울에서 거기만큼 잘 남아 있는데 또 근데 없어요. 거기만 제대로 여기 아일랜드 같잖아. 요거만 했었으면 정말 우리는 구도심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래요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 역사학자는 아무 잘못 없고요. 뭐 맨날 자문 같은 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서울시에서 이런 거 마구 허물지 못하게 땅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빨리 지우고 개발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이른바 개발 욕망에 지배하는 시대가 만들어낸 이 거죠. 시대에. 근데 이게 가치라는 게 이 시간의 가치 이상의 가치는 없잖아요. 이제 골동- 와서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제 와서도 안 깨닫습니다. 지금 이 마포 뒤에 뒷길 헐어버리는 거 보세요. 지금 이제 손 의원님 네. 같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치겠어요, 저는 과거에 정말로. 이제 이명박 오세훈 시대의 뉴타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북 지역에 오래된 필지들, 역사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름은 좋았어요. 강남북 균형 발전.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겠다는 정책이었거든요. 전부 정말 아파트 저는 산으로. 이렇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대통령부터 이렇게 쌍스러우니 지금 통영은요 140년 된 공방 가옥을요 예. 그걸 헐어버린다고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고 이 3대째를 이 소환을 만들다 보니 거기서 지금 이 노숙을 하면서 길에서 250일째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도대체 이 시간의 가치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서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헐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물론 헐지 그런데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됐을 때 서울 인구가 11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90만 명이 한국인이었고 20만 명이 일본인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6.25 전쟁 동안 잠깐 늘었다가 또 전쟁 중에 확 줄었고요. 55년도에 가서 다시 110만 명이 돼요. 그게 1000만 되는 데까지 88년까지 30년 정도 걸렸어요. 1000만 되는 데까지. 정신없이 서울에 일본도 인구가 마찬가지잖아요. 몰려들고 똑같잖아 몰려들면서 일본도. 근데 걔네들은 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살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말살을 시켰냐는 거죠. 교토 뭐 도쿄도 외곽지대는 또 많이 바뀌었죠. 근데 외곽은 어차피 예, 엑스텐션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치는데 그리고 전쟁 피해를 겪은 게 이 또 있고요. 소중한 가치가 뭔지에 대한 게 이것은 잘못된 교육이 아니었을까? 자꾸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이제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는 때가 있고요.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 한참 걸어 올라다가 지쳐서 여기 좀 쉬어야 될 때가 있고요. 역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었던 시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예. 지금 유럽의 나라들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이게 이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 곳들을 강제로 보호를 시켜서 살아남았거든요, 모두가 다. 그 점에 대해서도 또 들으려면 1시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교보 빌딩 앞에 가면 기념비전이라고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1902년도 고종 황제 즉위 40년 망육순 친경 기념 비전이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1902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1966년에 김현옥 시장이 이제 부임해가지고 처음 한 일이 지금 저 세종로에 지하도 판 거였어요. 거기 이제 차량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한다고 지하도를 파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 기념 비전이 걸치적거렸어요. 근데 시장이 저거 헐라고 그랬어요. 아씨. 그 당시에. 그러니까 늘 그랬어, 늘. 그거 살리는데도 애를 먹었어요. 많은 시직원들이요. 이거 헐면 안 됩니다. 이거 보물급입니다. 이래가지고 겨우 살았거든요. 무슨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그 일제강점기가 이제 조선왕조가 잘못해서 망했다는 생각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도 수십 년 동안 조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사람들 생각이 저런 거는 뭐하러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 통영 공방이든 이 나전칠기든 또는 근대 지방 만들었던 내려가면 것들에 다 대해서 저거 부끄러운 거 왜 가지고 있어 창피하게 흉한 거 옛날 거 이렇게 냄새 생각을 나는 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반세기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게 국가 이게 나 좀 그 자존감을 좀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국가 스스로 그렇죠. 정부 이게 우리 36년 때문인 거 맞는 거죠. 정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네. 했고요. 그게 하나의 이제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아 왔었던 것이고요. 이제 와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그 가보기 시작하고 지금 말씀하셨더니 유럽을 갔더니 1870년대 건물들에서 아직도 살고 있더라. 파리 사람들은 그거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면서 비좁고 화장실도 불편한데 그대로 살고 있고 도시 보니까 크레인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서야 좀 깨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여행 자유화된 것이 90년대예요. 오늘 교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역사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게 굉장히 예, 컸어요. 그래서 예, 있었겠네요.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지키고 가꿔야 될 게 아니라 그렇죠. 창피하니까 부끄럽고 지워도 싫고. 괜찮고 전부 서양 걸로 다루 고쳐다 채우는 것이 근데 아직도 맞아요. 그러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직도 부끄러운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방 가면 더 예. 그러고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명박 오세훈 시정하고 박원순 시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이 점에 대한 인식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제 예컨대 마을 가꾸기라든가 또 이제 과거에 이제 마을의 역사와 교수님은 이 박원순 시장 편이시군요. 아니요. 도시사를 연구하다 보면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역사를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시장하고 그걸 다 뭉개서 오세훈 시장만 해도 안 그랬습니까? 이건 뉴태원이 뭐예요? 그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핵심 브레이크 이명박 그런 건 알겠고 싹 예. 지워버리는 거였잖아요. 하여튼 오늘은 시간이 많이 이제 가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교수님 이게 뭐 역사를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여쭤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요즘에 우리 전용 교수님이 제일 유명하신 게 그 트위터잖아요. 저도 선생님 그 촌철살인의 그 글들로 알았고 이 정치사라는 게 역사에서 한 장르예요? 아니죠. 맞죠, 장르죠. 있어요? 그 정치사를 전공한 사람이 역사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정치사가 옛날에는 정치사가 대부분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 역사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였죠. 아니 근데 현대 근현대도 엄청나게 많죠.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생활사, 일상사 또는 뭐 특수별 예술사 찢으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찢을 수 있는 게 조선시대 과거고요. 말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대에 대부분이 그렇죠. 이 현대의 정치사에 대한 것도 어떤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그럼요. 아 그러세요? 많죠. 정치학계에서도 하고요. 네. 역사학계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조금 더 이제 근대 역사학적인 관점에서는 자초지종이다. 일단 한 시대가 끝나야 기록할 수 있다. 자초지종. 예. 그게 그런 말이구나. 현대 정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기록할 수 없다는 것. 한 세대 이전의 것이거나 60년 이전의 것은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역사학의 추세였다가 1980년대 한국사에서도 90년대부터 이제 현대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이제 이른바 정치적 변동을 다루는 역사학자들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는 또 정치 쪽에 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모르시면 누가 해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만 하죠 저는.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합당한 거나 그리고 이제 그 DJP 연합 같은 것들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하고 이렇게 보실 때 역사학자로서 그 역사에서 항상 힘이 모자라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담합을 하면서 또 세력을 잡고 그다음에 다시 내가 오리지널이다 아니다라고 늘 싸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내세우는 거죠. 뭐 그걸 이제 부정하는 견해도 최근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사주의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사람의 아니요. 논리인가?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 시대적 한계를 같이 이해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가. 예, 그죠? 그 5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하는 행동 패턴하고 5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하는 행동 패턴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없듯이 예컨대 이제 3당 합당을 이제 3당 야합이라고 이제 후대에 많이 평가를 하긴 하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진 뿌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씨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것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될 수 있는 쪽으로 간 판단이고 거죠? 그렇죠. 상황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시대에 과연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느냐. 다시 이제 DJ와 YS가 손을 잡는 것이 더 맞는 것이었는데 노태우한테 붙어버렸다라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뭐 그건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김영삼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는 정권 잡을 수 있는 좀 잘된 방법을 채택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김영삼이 정권 잡고 나서 뭐 전두환 노태우 감옥 보내는 그런 이제 하나회를 해체한다든가 금융실명제라든가 초창기에 그런 이제 개혁적인 일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서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연정이나 대연정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정말 대통령 후보자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를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본다면 이것은 잔인한 일인 것 같고 그냥 저는 그거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 판단하자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들이 할 수 박근혜 있을까?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또는 이제 별 고민 안 하고 해왔던 대로 이대로 계속 살아서는 이 나라가 희망이 없겠구나.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도 희망이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된 거죠. 그렇다면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인식하게 된 게 뭐냐면은 박근혜 최순실 개개인 또는 그 개인들의 비리 행위가 아니라 저걸 가능하게 했고 용납했고 또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던 수많은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걸 적폐고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인 쓰레기라는 뜻이거든요. 찌꺼기거든요. 이 기회에 청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데 대해서 좀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런 식의 역사적 계기를 얻은 경우는 정말 근데 저는 한두 달 사이에 사람들이 또 무뎌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세기록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사태에 제가 볼 땐 역사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진 거지. 맞아요. 예. 이른바 이제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무너뜨렸죠. 무너뜨리긴 했는데 네. 워낙 형편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네,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보수의 이 집단의 약간의 건강성이라든가 약간의 합리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이제 시민 항쟁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 다 좀 어정쩡했다. 좀 너무 한심했고 그렇죠. 이쪽은 이제 그런 힘이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우습게 봤죠. 예.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너무 깊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간 거지. 세계 혁명운동사 이렇게 좀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안 됐긴 했지만 저도 뭐 열 몇 번 20번씩 갔던 그 촛불 집회를 가볍게 볼 수는 결코 없지만 그래도 세계 혁명사의 기준에서 보자면 굉장히 쉽게 무너뜨린 그런 케이스예요. 워낙 썩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하잘것없는 집단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던 거죠. 너무 좀 터무니없이 그렇죠.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 집단이 권력을 잡고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 바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 얘기는 정말 걱정되는 얘기들이에요. 촛불 그 시민운동의 한계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시민운동이 정말 견고하고 잘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잘했기도 했지만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쉽게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 한계를 인식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 이제 척결의 기회인데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부패 또는 이제 과거의 이제 기득권 이게 순순히 물러난 사례가 없어요.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공화정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애초에 1789년 혁명이 8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데 우리는 이제 4.19부터 혁명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겨우 50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근데 그게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되살아나려고 하는 이 적폐를 우리 시민들의 사실 적폐라고 하는 것이 제도나 시스템에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살아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적폐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관행이 있고 관성이 있고 문화가 있거든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안에 적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익숙함 이것과 결별하려는 의지가 계속 이제 살아남아야 청산이 될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역사학자로서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썩어서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런 일을 맞은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잖아요. 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어떻게 열심히 일했나요?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고 월급 받아가면서 한 거죠. 그거죠. 근데 그 기업이나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썩어가는 나라를 자기들이 여기서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처 느끼지도 못하게끔 이 시스템을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때 취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무가 무너지는 거는 모르고 그냥 계속 파먹고 있었던 거죠, 계속.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제 뭐 역사학자들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정치 체제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계속 이제 한 집단의 정권을 잡아왔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이제 정권이 한번 교체된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동안에 민주주의적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학습하고 훈련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이 이번을 일로 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교수님하고 제가 여기서 이걸 갖고 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못 나는 거고 우리가 그 경제 알바를 한번 보시면요. 그걸 전반에 걸쳐서 쭉 다뤘어요. 교육이나 이제 부동산이나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틀어져 갖고 어떻게 돼가고 왔다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그 얘기는 또 나눌 것보다는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역사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트위터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이 정치 상황에 이 이야기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트위터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촌철살인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절호의 기회다.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적폐와 이별할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이 적폐 속에서 이익을 얻어왔던 세력이 결코 순순히 무너나지 않으려 들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이제 손을 그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살아날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좀 세가 있기 때문에 손을 잡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한쪽 기반으로 삼으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고 이게 생각하는 되살아 거거든요. 나가지고 지금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예. 있거든요. 이걸 용납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적폐의 늪에 그렇죠. 빠지기 때문에 오늘 이게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역사가 우리가 정말 이 고통스러운 현실, 그러니까 뭐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가 무너져요. 이건 우리 지난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건데 왜 적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상의 찌꺼기 부산물들이에요. 그 자동차 엔진 오일 넣고 나면은 오래 타면은 이게 찌꺼기가 생겨서 작동을 안 하잖아요. 거기서 청소 안 하면 차 망가지거든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꼭 불필요한 건 아니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쌓여서 결국 박근혜 최순실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순순히 따르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밖으로 얘기도 못 흘리고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가 알고 나니까 황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데 일단 저기 워낙 허술했으니까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무너진 거 순순히 물러난 적이 없어요, 역사상. 항상 다시 어떻게든 그 조그만 틈이라도 뒤집고 나와서 다시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도 다시 왕정이 복구되잖아요. 레미제라블이 언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칫하면 정말 더 큰 이제 보수 반동과 적폐의 시대를 또 맞을 수도 있어요.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사사로운 정치적인 이제 욕심 때문에 또는 이제 뭐 이것이 뭐 어떤 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폐 집단을 되살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이 국가 공동체가 다시 쇄신을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좀 유일한 길이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누구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트위터를 요새는 매일 봐요. 예. 매일 보면서 페이스북은 이제 자주는 글 안 올리시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트위터를 안 하기 때문에 퍼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긁어다가 붙여서 보여드리는데 하여튼 선생님 저는 열심히 선생님 옆에서 배우면서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그 요청을 해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또 선생님이 가장 잘하시는 그런 기능으로 또 우리가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선생님이 몫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저기 뭐 이게 라이브니까요.
아무거나 물으시면 아무거나 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또 아니 이제 어떤 오늘은 건 이제 거의 저는 마무리. 재미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네. 분들 좀 정동에 관심 없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을 저는 것 참 같아요. 재밌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정동은 또 몇 번 더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하면서 사실 저 손혜원 의원님 농간에 넘어간 거예요. 이분이 저 정동에 워낙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동 얘기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에는 저기 네. 장충당 공원도 가고요. 수표교 다리도 가고요. 그리고 청계천 밑에 들어있는 그 지금 물속에 들어있는 다리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 보고 서울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서울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저는 그 고성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고성이라는 도시가 이 네모 안에 옛 꽃자가 들어 있으면 이게 견고하게 돼요. 전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산자가. 예. 그러니까 오래된 것의 힘이에요. 견고함이. 오래된 나라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쇠락한 땅이 돼서는 안 되는 곳인데 이제 그런 데들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 일단은 중구난방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련되는 도시를 고대랑 이 조선시대랑 근대랑을 마구잡이로 제가 계속 여쭤보면서 가겠습니다. 저도 마구잡이로 좀 대답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요? 그리고 그러면요? 이제 그리고는 항상 마지막은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우리 우리가, 세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네, 있고요. 잘못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책임을 다 지지는 못하더라도 각자 역할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다음에 우리 뒤에 오는 그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뭐래도 시작은 해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성공할수록 과거나 역사에 관심이 많아진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성공할수록은 빼고요. 나이가 들수록 역사에 관심이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자기가 수습해 놔야 뒷세대에 죄를 안 짓는 아니고 일이에요. 제 세대가 그렇죠. 우리 세대가 저질러 놓은 맞아요. 일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수습해 놔야 그거를 왜 제가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걸 책임을 못 지어서 같이 책임져야 돼. 우리가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는 거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관심 갖지 말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 놨는지 좀 반성하고 뒷세대한테 부담 주지 말고 물러나는 맞습니다.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세대의 뭔가 책임이라고 잘못된 생각해요. 게 있다면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잘못 잠겨진 단추라면 풀어서 예. 다시 잠궈놓고 가야 되는 게 저는 우리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역사 공부 싫어하셨다는데 역사의 예. 본질은 꿰뚫고 계시네요. 그건 부담이에요. 부담.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의 부담이고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보세요. 오늘 보세요. 아무거나 질문해도 다 이렇게 다 그 어때 우리 오늘 김일림 비서는 어땠어요? 우리 교육문화 담당 우리 비서관은? 응? 무촌 사람이 정동 이건 알아? 저기 좀 일종의 아부성 발언이에요. 그 의원님 이 사사로운 직업 관심사였어요. 제가 아니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경기여고도 아니고 이하여고도 아닌데 그 제가 정릉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정릉에서 그 정동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강씨 부인 그 신덕왕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인덕이 있어서 그분이 정릉에 묻혀서 정릉에 한번 살았던 사람은 언제고 또 돌아온대요. 품이 넓었대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교수님은 뭐 그렇게 인정은 안 하셨던 것 같고. 아니 지금 이제 정동 저 성북구 정릉동 아파트 단지 들어선 다음에 원주민들 다 쫓겨났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다고 그래요. 떠들어기 어려울 네. 거예요. 응? 다시 들어가기? 뭐 태조 이성계한테는 꿈에 사실은 저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요. 사랑해서 결혼하죠. 근데 150년 아니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부부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축복이에요. 그런가요? 어쨌든 지금도 축복이에요. 어쨌든 책임이잖아요. 부부가 책임이지.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자리 잡는다는 이건 이제 필립 아리에스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한 얘기예요. 옛날에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아주 드문 축복이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가 시켜주는 대로. 그러니 뭐 거기다가 사랑해라 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어서도 잊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너무 예. 일찍 가셔서 그리고 정말 드문 엄청난 얘기예요. 사랑을 받았던 예. 분 같아.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고종의 엄비가 있잖아요. 예. 그 엄비도 그 명성황후가 계실 때부터도 사랑을 총애를 받았었죠. 근데 정말 인물도 없고 여러 설이 있어요. 사진을 봤거든요. 저는 그분의 사진이 남아 있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이 설 다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사진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가치관이 변해요. 그때는 미인이었나? 아름다움을 보는 가치관도 바뀌는 진짜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설마 양귀비가 어땠을까 이런 걸 상상 속에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적 미의 기준과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은 다르고요. 자, 예를 들자면 1914년도에 어떤 제약회사에 약 광고가 있었어요. 이쪽에 삐쩍 마른 남자를 갖다 놓고 이쪽에 엄청 뚱뚱하게 남자를 그려놓고요. 이 약을 먹으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때는 그게 이렇게 풍채 좋고 뚱뚱한 게 미남과 호남의 기준이었어요. 저랬을 때만 해도 뚱뚱하고 비만한 아를 보면은 어른들이 장군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에는 제 살 좀 빼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반대로 수십 년 사이에 아름다움의 기준과 건강성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엄비가 우리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듣고 살았고 책도 봤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였대요. 근데 그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질투를 했던 그런 상궁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본인 출신 자체가 좀 불분명한 점이 그렇지요. 있고요. 그래서 끝내 중전은 못 됐잖아요. 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 외국인들한테는 뭐라고 소문나냐면 이미 밖에 낳아놓은 자식이 둘이 있다라고까지 소문이 나 있었고요. 이 여자가. 예. 게다가 이제 중전이 되려면 이제 집안이 일단 뭐 간택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중전을 못 드리게 했어 이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고종 중전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저는 그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요. 고종이? 예. 조선 왕조 역사상 대한제국까지 포함해서 이제 중전의 자를 곤위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임금은 하늘, 중전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이 갖춰져야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땅이 없는 세월이 1895년부터 1907년까지 12년간 땅이 없었어요. 그때 엄비가 무서워서 안 드릴 그런 사람이 아니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중전이 그렇게 될 수 없었기 사랑하지도 때문에. 않았어요. 엄비가 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하고 자식 낳고 그게 덕혜옹주잖아요. 그거는 당연하죠. 왕은. 그게 전략이라고 보는 거니. 제가 이제 그 2008년에 낸 서울은 깃다란 책에 그 내용을 좀 써놨어요. 사봐야 되겠구나. 일부러 왕비를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일부러 비워놨어요. 이건 예컨대 뭐 박정희가 썼던 방식하고 좀 비슷한데요. 좀 훨씬 더 좀 앞선 방식이죠. 바람둥이였나? 왕비가 없다. 왕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왜 없냐? 까지 생각이 가죠. 일본 놈이 죽여서 없다. 까지 나가는 거죠.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국모의 원수를 잊지 말아라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른 역사적인 해석이 나와. 그걸 너무 사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서 왕비자를 비워놨다. 이게 국법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법으로는요.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세상에 임금이 있으면 왕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에 정해진 국법인데 왜 안 지키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엄비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돼. 심지어는요. 예. 제가 본 여러 가지 책에 의하면 100% 제가 수긍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그런 역사의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로 이것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교수님 예, 오늘 여러 해석이 있으니까요. 예. 교수님 여기서는 오늘 하고 다음번에 우리 뭐 할까요? 좀 쓸데없이 정동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사실은 정동 얘기는 일단은 그 다음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정동 교회랑 이렇게 생기는 것까지는 다음에 한번 조금만 더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음에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거니까요. 하지 마시고. 의원님께서 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무거나 물어보시고 제가 설령 이렇게 이제 저 라이브로 보낸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네네, 좀 그럼요. 알면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그럼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오늘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 방송인데 너무 길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